안녕하세요. 최상욱의 부동산 심부름센터 최부심의 센터장 최상욱입니다. 최근에 정책 라이브가 너무 뜸했는데 사실은 정책 라이브가 뜸한 이유는 정책을 안 내서 아이고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는 너무 엄청나게 많이 냈는데 올해 1월 3일 이후부터는 부동산 정책이 크게 발표되진 않았거든요. 근데 특례보금자리론 출시한 이후부터 주택시장이 조금 상승세로 전환을 했는데요. 그거 이후에 제가 계속해서 조금 멘트를 드리긴 했는데 최소한 월에 한 번 혹은 주에 한 번 업데이트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던 차제에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하반기를 어떻게 조망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저는 어떻게 시장과 소통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최상욱의 부동산 심부름센터 최부심 유튜브 채널하고 또 영상으로 전달하기 조금 어려운 포맷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제가 텍스트 기반의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채널 2개를 개설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네프콘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화면을 조금 보여드릴 건데요. 왜냐면은 여기에서 그 영상 이외에 주간으로 나온 뉴스 또 제 칼럼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보여드리면서 하반기 시장 전망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라고 치시면은 이런 화면들이 나오는데 저는 여기서 이제 부동산 분야를 하고 있고요. 부동산 분야에서 전체 구독자가 제일 많은 거는 뭐 제네시스 박님이 하고 계시고, 여기 휴식이 형,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세 번째 있고, 부익남이 여기 그 다음이고요. 여기 이제 이상우 애널리스트, 여기 뭐 빠숑님, 이런 식으로 아이메피님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파트 가치행 가격 연구소를 클릭해서 가서 보면은 저도 지금 5회차 구독 중인데 이거 네프콘 이거 진짜 왠지 모르겠는데 제가 채널 관리자인데 제가 제 채널을 구독해야 채널 관리를 할 수 있어. 그래서 이게 뭐 어떤 컨셉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도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회차 구독 중이니까 운영한 지 한 5달 정도 됐고요. 여기에 카테고리를 보시면은 지금 주간 컬럼이 28개 글이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에서 현장 답사 백브리피 영상을 글로 풀어서 이거를 또 올리고 있고요. 그리고 주간 부동산 뉴스 정리를 한 2달 전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게 지금 12개 이상 이렇게 쭉 올라가 있고, 또 책 얘기도 조금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최근에 분사광채 상호 코너를 조금 하고 있는데 그것도 글로 올리고 있고요. 글로 올리는 이유는 영상으로 전달하지 못했던 주요한 데이터들 같은 것들을 여기 다 올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 리포트 같은 것도 좀 판매를 하고 있는데 유료로 판매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이게 유료다 보니까 구독을 좀 안 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이게 나중에는 다 전체 프로그램으로 묶어가지고 그냥 통합적인 하나의 상품으로 좀 공개할 생각이고요.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칼럼이랑 그다음에 주간 시황 뉴스를 조금 적고 있는데요. 주간 시황 뉴스 같은 건 여기 대표적으로 이런 게 있는데 한번 클릭해서 보시면은 뭐 전세 대출도 원리금을 상환한다. 그다음에 고덕자의 뉴홈 이것도 지금 되게 흥행 돌풍이고요. 그리고 강남은 뜨는데 지방은 죽는 이유 이렇게 기사를 정리를 했는데 한 주간에 나오는 부동산 기사들을 좀 맥락별로 정리를 하고 그 기사들에 대해서 의견을 적는 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제가 하는 생각은 수도권 도심 집중화가 집중이 되면서, 그리고 작년 하반기에 하락 장세에 서울은 띄우고 지방은 더 하락을 초래하는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부동산 정책을 썼기 때문에 그 결과값으로 서울 동남권의 주택가의 강세가 조금 나오고 있고 지방은 상당히 약세가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요즘에 이제 기사로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뉴스는 이렇게 돼 있고요. 최근 하반기에 우려스럽게 바라보시는 그런 포인트들이 사실은 역전세 같은 건데, 기사들 몇 개만 정리해서 보면은 올해 1월에서 4월 전국 아파트 전세 하락 계약 비율이 보면은 인천 같은 경우는 60%가 하락했고 서울은 46%가 하락 거래가 있었고요. 4월까지 금액은 이제 1억 2천만 원 정도고요. 경기도는 8천만 원 정도 빠졌고요. 그리고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9천만 원 정도 빠졌고, 대전, 대구가 역전세 굉장히 심한 지역인데 여기도 8천만 원 정도 빠졌고요. 그리고 부산도 이제 50%가 넘어가고 울산 이렇게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지금 광역시에서 나타나고 있는 역전세가 사실 좀 더 높은 퍼센티지가 나오거든요. 인천이나 뭐 대구나 부산이나 울산 같은 데가 지금 좀 더 높은 퍼센티지의 역전세가 나오고 있고, 서울도 역전세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금액은 서울이 가장 크지만 퍼센티지 자체는 광역시가 좀 더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하반기 역전세 장세가 계속 이어지게 된다면은 현재는 수도권 가격을 받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국면이다 보니까 지방의 주택 가격 타격이 굉장히 좀 더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그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사 간단히 읽어보면은 이제 전세 대출도 원리금 상환한다? 요런 게 이제 기사로 나왔는데요. 그 역전세나 깡통전세 문의가 터지면서 전세 대출에 대한 비판의 외침도 드높아가는 현 시점인데 지금 금융권에서 제기되는 의견은 전세 대출도 주담대처럼 DSR 산정에 반영하자 약간 이렇게 얘기들이 요즘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에 2021년도에 DSR 산정할 때 전세 대출을 DSR에 넣지 않았던 이유는 이 전세 대출이 2년 만기다 보니까 금액이 크고 2년 만기니까 연 단위로 계산하는 원리금 상환에 넣게 되면은 거의 무조건적으로 DSR을 넘어버리게 되더라고요. 여기도 적었는데 DSR 40%가 우리가 연소득의 40%를 원리금으로 하자고 했었는데 전세 한 3억을 받아버리게 되면은 연봉이 5천만 원이신 분, 이게 연봉 1억이라도 마찬가지인데요. 연봉 1억인데 전세 3억을 살고 있다. 그러면 전세 3억이면은 4%로 빌려도 한 이자 비용은 1,200만 원 정도만 나가는데 전세금 총액이 2년 만기이기 때문에 1년으로 환산하게 되면은 DSR 기준으로 1억 5천이 들어가니까 엄청나게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DSR 다 넘어버려요. 그래서 2020년, 21년에 DSR 논의할 때 이게 전세 대출은 받는 사람 입장에서 2년 후에 돌려주는 돈이긴 하지만은 서민 주거 대출이니까 넣지 말자 해서 빠졌는데 지금은 이걸 넣자는 얘기가 조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전세 대출을 DSR에 반영하자는 얘기는 요 얘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임대인이 전세 끼고 집을 사니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돌려줘야 되는데 그 금액을 안 돌려주는 일들이 요즘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은 어차피 지금 전세 대출을 받아서 대출 이자를 내고 있는데 임대인은 그 전세금 총액을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되는 부분으로 임대인에게 전세 대출을 소위 부채로 어느 정도 잡을 수 있도록 DSR을 개편하자 이런 얘기들이 지금 조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임차인에게 전세 대출을 DSR 반영해버리게 되면은 임차인 중에서 웬만하신 분들은 전세를 살 수가 없어요.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은 그냥 도입한 순간 그냥 우리나라 모든 임대차는 다 월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극단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주장들이 나오고 있고 이게 역전세 환경이 심하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조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하반기에 아직 완전 확정은 아닌데 정부에서도 시장의 눈치를 조금 보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소위 전세보증금 반환대출, 이걸 저는 역전세 론이라고 부르고 있고 이 역전세 론이 DSR 적용이 받지 않기 때문에 특례 역전세 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이렇게 추경호 부총리를 주도로 해서 임대인들이 전세보증금 반환대출을 하겠다는 얘기들이 이제 막 군불이 띄워지고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 목적은 DSR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약간 여론을 살피고 있는 것 같고요. 시장에서는 당장 그게 필요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냥 빚을 갚기 위해서 그냥 다음 세대 빚을 또 돌려막기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정책 효과가 제한적이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전세보증금 반환대출을 제가 받게 되면은 이거는 DSR 보지 않는데요. 이 사람이 이 대출을 갖고 있는 것 때문에 다른 DSR을 보는 대출이 만기가 도래했을 때 대출을 못 받을 수가 있게 되거든요. 결국에는 그래서 그냥 돌려막기 하게 되는 겁니다. 돌려막기 하게 되는 거가 역전세가 좀 밀집했던 기간에 잠시 이렇게 언발에 오줌 누는 이런 정도의 정책밖에 되지 않아서 이게 지금 진짜 그렇게 필요하냐 이런 얘기들이 조금 나오는 것 같고 그냥 시장의 자정작용을 지켰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현재 주택 매매 거래량이 완전 살아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주택 매매 거래량이 살아나지 않았는데 역전세 때문에 매도 물량이 많아지게 되면은 가격이 현저하게 하락을 하고 이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쪽에서는 이런 형태의 정책들을 쓰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전세금 반환 목적의 특례 역전세로는 총선이라든가 이런 선거에도 되게 영향을 미칠 법한 그런 어젠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역전세가 가장 심한 기간이 23년 6월부터 시작을 해서 24년 5월 정도 앞으로 한 1년 정도이기 때문에 이 1년 동안에 시행할 이런 정책들이 분명히 선거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해서 주택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부분까지 고려하면은 되게 검토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이슈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시행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조금 고민하는 것 같고 다만 정부 여당에서는 시행할 방침인 것 같고 야당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완전한 어떤 특정한 의견이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시장에서 임대인들에게 특례 역전세론을 해줘서 주택가격 부양하고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갭 투자를 구원해 준 게 아니냐 이런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그래서 오히려 임차인들에게 이렇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임차 보증 가입을 조금 의무화하려는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주장들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전세보증보험 의무를 임차인 돈으로 가입을 의무화시킬 건지 아니면 임대인에게 이 보증금 가입 의무를 이렇게 좀 의무화를 시킬 건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임차인인데 임차인이 제가 전세보증보험 가입하기 위해서 제가 보험료를 내고 가입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은 그것도 만약에 모든 주택을 의무화하게 되면은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차 보증금 플러스 알파의 돈이 또 들어가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임차인 중에서는 일부러 이걸 안 하려는 사람들도 조금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라는 공공기관에서 이걸 하고 있는데 서울보증이라는 민영기관에서도 보증보험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전국 단위의 보증보험을 만약에 공공이 아니라 민영에서 일부 하게 된다면 그 민영기관에는 어마어마한 돈을 또 몰아주는 형태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또 임대인에게 이 보증보험료를 임대인이 다 내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임대인은 자발적으로 전세에 대해서 추가적인 자기 돈이 또 나가는 거다 보니까 이것도 전세를 조금 기피하게 되는 이런 게 있을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정말 여러 가지 제도들이 어떻게 변할지 하반기에 정말 지켜봐야지 될 것 같은데 종국에는 어떤 형태가 될 것 같냐면은 제가 생각하는 그 최적의 임대차는 임차 보증금의 규모가 4년치 임차료 정도로 보증을 하고 나머지는 보증부 월세 형태로 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전세는 20년치 보증금을 주고 있잖아요. 20년치 보증금을 주더라도 제가 20년 살 수 있는 것도 아닌데 20년치를 넣고 있는데 앞으로 임차 보증금을 넣는 이유는 제가 월세를 안 넣었을 때 보증금에서 조금 빼려고 하는 임대인의 그 임차료 해지 전략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제가 이론상 맥스 월세를 안 내는 게 4년이니까 4년 정도에 대한 그런 보증금이 딱 들어가면 계약 기간도 2+2로 4년이고 그래서 그 정도로 가장 적합하게 처리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될 것 같고 순 전세 부분이 내려오게 된다면은 전세 끼인 갭 투자도 조금 어려워지니까 주택 시장이 이런 식으로 재편되게 되면은 레버리지에 의해서 주택 가격이 초과 상승하는 거는 조금 막아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뉴스지만 이제 지난주 내내 역전세 관련해서만 이렇게 뉴스가 나왔는데요. 요즘에 신축 아파트 공급 물량이 역대 최대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게 역전세가 되게 심화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 신축 아파트 입주 물량이 10만 세대가 넘어간다 이렇게 하고 있고 요 10만 세대 넘어가는 것이 2000년 이후 최대 규모다 약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많은 분들이 사실은 원래는 분양을 하고 나면은 분양 플러스 3년이 입주니까 그 입주 데이터를 할 때 과거 분양 데이터를 봤었는데 요즘에는 후분양이 조금 많아지면서 착공은 다 했는데 입주가 갑작스럽게 돼버리는 것 같은 그런 단지들이 조금 많았거든요. 그게 2022년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배무성 애널이랑 그 여의도에서 이제 알고 지내는 그런 사이인데 배무성 애널이 그 부동산을 공부할 결심이라는 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분양 플러스 3년이 입주가 아니라 착공 플러스 3년을 입주로 봐라. 저도 그거를 보고 되게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했고 현재 여의도에도 보면은 브라이튼 다 지어졌는데 지금 입주했고요. 그리고 다른 아파트 서울 주요 단지들 다 입주했는데 그러니까 다 지어지고 있는데 이제야 분양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분양 플러스 3년이 아니고 착공 플러스 3년으로 봤을 때 올해랑 내년에 입주가 없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분양 데이터로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뉴스에서 제일 제 심금을 때렸던 게 또 강남이 오를 때 지방은 죽는다 약간 이런 내용이었는데 요즘에 정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정부의 모든 정책들이 작년에 주택가격 하락기가 전국적으로 나왔는데 그걸 막기 위해서 청약 관련 규제를 풀고 부동산 관련 거래 규제를 풀고 등등 많은 걸 풀었잖아요. 풀다 보니까 돈들이 서울로 들어오게 되면서 강남권을 포함한 동남권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가 나오거나 하는 일들이 발생을 했고 일반 아파트 이런 뭐 압구정이나 이런 도곡동 타워팰리스 같은 그런 슈퍼 프리미엄 뭐 소위 이런 어마어마한 아파트들 대형 병심지역 이런 것들이 실거래가 되는 거는 소위 하이엔드 마켓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시장으로 봐도 되는데요. 동남권은 매스 마켓, 일반 아파트 시장들 역시 그냥 다 강세로 전환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지방은 굉장히 차갑게 식었고
지방 미분양과 지방 PF 대출 리스크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지방에서는 진짜 뭐 정말 서슬퍼런 그런 상황입니다. 일부 지방에서는 낙폭과대다 보니까 반등 실거래가 나온 지역도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 거래가 살아나지 못하는 그런 국면이고 가격도 반등하지 못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요즘에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그냥 지방을 연료 삼아서 수도권이 이제 그냥 불을 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하락장이 왔을 때에 더 지방을 연료 삼아서 수도권을 불을 떼겠다고 정책들이 나와졌기 때문에 이런 걸로 인해서 수도권 일부 지역이 부활에 성공한 건 맞는데요. 그만큼 지방은 그림자가 굉장히 크게 드리워졌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반기 PF 문제나 이런 것들도 최근에 언론에서 많이 사라졌는데 이게 뭐 대주단을 결성해가지고 대주단 레벨에서 처리하다 보니까 이게 언론을 통해서 그 노출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실질적으로 PF 시장 매우 위축됐고 이게 지방 PF, 지방 분양 시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화면에 보이는 거는 그 미청구 공사라는 건데 건설사가 그 미청구 한다는 건 뭐냐면은 발주처가 돈을 못 줄 것 같으니까 미청구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발주처가 제가 공사를 했는데 돈을 줄 것 같으면은 세금 계산서 끊어서 청구를 하는데 이 발주처가 분양을 못 해가지고 돈이 없는데 저한테 줄 돈이 없는데 제가 청구해봐야 어차피 못 받게 될 거다 보니까 미청구 공사라는 거를 매출채권 하단에 쌓아두거든요. 그래서 실제 건설사 재무제표 매출채권 밑에 보면은 미청구 공사들이 슬금슬금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못 받는 돈들이 될 가능성이 조금 생기는 거고 이 미청구 공사를 사업장별로 분개하도록 회계 기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건설사 재무제표를 좀 꼼꼼하게 보시는 분들은 이 미청구 공사가 어느 현장에서 나오고 있는지 볼 수가 있는데 진행률이 60%가 넘어가는데 예를 들면 50% 이건 많이 지었다는 거잖아요, 공사를. 여기서 이제 막 미청구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진행률이 굉장히 초반인데 미청구했다는 거는 뭐 이런 거 다 미분양 났다는 거죠. 이런 금액들이 별것 아닌 금액처럼 느껴지시겠지만 이렇게 준공까지 됐을 때 미분양이 많아지게 된다면은 건설사 미청구 공사가 굉장히 늘어나게 되고요. 그러니까 일은 했는데 돈은 못 받고 그럼 건설사도 현금 흐름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게 PF 시장 문제인데 원희룡 장군 말 맞다나 어차피 2년 후에 생길 문제여가지고 지금은 문제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요 이슈는 그래서 24년 말부터 그러니까 22년 9월부터 미분양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에 24년 9월부터 이제 준공 미분양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하게 될 것이고 이 문제는 여기 이때부터 좀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교육과 관련해서도 그 쉬운 수능, 물수능, 이 물수능이랑 또 킬러 문항 이게 요즘에 어마어마한 화두인데 이게 대치동으로 대표되는 교육 인프라가 좋은 지역에서 이거가 소위 부동산적으로 해석하는 쪽에서는 멘트는 이거죠. 고액 사교육을 받아야만 풀 수 있는 문제 수능에 내는 것은 공정과 상식이 외배된다. 이런 멘트인데 그래서 이게 킬러 문항 삭제 그리고 킬러 문항 삭제하면 변별력은 어디서 구하냐 또 킬러 문항 삭제하다 보니까 요즘의 분위기는 뭐냐면은 대치동 학원가들이 준 킬러 문항에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말장난 같은데 킬러 문항을 없앴더니 준 킬러 문항에서 변별력이 생기니까 준 킬러 문항을 중심으로 학원가가 다시 성행해지고 약간 이런 상황인데 이게 강남 대치동으로 대표되는 교육 특구의 수혜냐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들이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냥 학부모들 대부분은 입시 제도가 좀 크게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그 의존할 데가 없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입시 제도를 쉽게 바꾸든 어렵게 바꾸든 그냥 종전보다도 더 의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이거를 바꾸는 쪽에서는 학원과 사교육에 의존을 하면서 뭔가 수능 시험을 보게 되는데 이걸 쉽게 내주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의존을 덜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해서 여기서 가치관의 충돌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교육 부분의 정책들이 바뀌었을 때는 정말 역설적으로 그 교육 학원에 대한 그 수요가 더 증가해 왔던 것이 과거의 사례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강남을 죽이기라기보다는 오히려 그냥 쉬운 수능을 통해 가지고 변별력을 준 킬러 문항에서 더 만들고 학원 의존도를 더 높이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강남에 더 집중화를 갖고 오는 그런 이슈일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요즘 제일 비판하는 포인트가 서울 강남 집중에 대해서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너무 되기 때문에 비판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약간 연장선이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뉴홈이라고 공공분양주택이 있잖아요. 이 공공분양주택도 고덕 강일지구 예약 접수를 받는데 이거는 제가 방송에서 정말 여러 차례 말했지만 토지 임대부 주택이고 40년 플러스 40년 거의 한 80년 정도를 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매매와 거의 똑같은데
토지 임대부기 때문에 건물만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되니까 한번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가 이런 뉴스들을 앞으로 계속 올리는데요. 그래서 여기 당시 네프콘 화면으로 가서 보시면은 이런 뉴스 주간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컬럼도 조금 쓰고요. 흑석자의 같은 경우에는 적정가 좀 분석해가지고 이게 이득인지 아닌지도 조금 봤었고, 그리고 유튜브 영상을 글로 재해석한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잠실에 대해서 알아야 할 모든 것, 이런 거는 송파구와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뎁스 있게 분석 레포트를 쓴 거예요. 그래서 송파구가 어떤 주택 현장이고,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이고, 잠실 전체적으로 어떻게 생겼고, 학군이 어떻고, 주요 단지가 어떻고, 한번 쭉 보시면은 해당 지역에 대해서 되게 기본적인 정보나 이런 부분들을 습득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자료들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부동산원에서 발표하고 있는 주간 가격 동향이라든가 시장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 좀 지어보겠습니다. 주간 가격 동향을 클릭해서 보면은 전 주간 가격 동향 이제 좀 그만하자, 약간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일단 주간 가격 동향을 열어보도록 하죠.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6월 19일 기준으로, 그리고 부동산 가격 동향을 보면은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주간 0.02에서 0.03으로, 그리고 지방은 더 빠졌고요. 서울은 이렇게 올라가는데, 저는 이걸 보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울 수도권에서 올라가니까 온기가 지방으로 퍼진다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지방을 연료 삼아서 서울 수도권이 부양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지방 하락률이 더 커진 거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의 전세 가격은 이거 주간이라서 사실 큰 의미는 없는데, 이렇게 주간으로 변하고, 전국으로는 똑같고 지방 전세 가격은 좀 더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주간 동향을 보시기보다는 그냥 월간으로 발표되는 공동주택 실거래 지수라는 게 있어서 이거 조금 보여드리고 싶고, 여기서 참조하시면 된다고 보는데요. 공동주택 실거래 가격 지수는 이건 케이스 쉴러 지수라는 월간 통계를 거의 똑같이 벤치마크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이게 시사점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회 기간도 실거래가 있었던 그 조회 기간이 2006년부터이기 때문에 2006년부터 한번 지금까지 쭉 보시면 어떻게 나오냐면은 요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전국인데요. 전국 실거래 가격 지수가 2017년 11월 달을 우리가 100으로 잡고 있거든요. 2017년 11월 달을 100으로 잡고 있어서 요 기간으로 실거래 가격 지수가 이렇게 그냥 유지가 되다가 이제 140까지 갔다가 117로 빠졌다가 최근 이렇게 살짝 반등을 했고요. 지역을 바꿔서 보시면 되는데 상세 지역을 선택해서, 예를 들면 서울을 이렇게 선택해서 보시면은 서울의 같은 기간에 2017년 11월 달이 100이었는데요. 요 100포인트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2017년에 만약에 10억 원이었으면은 2021년 말에 18억 원까지 갔다가 이게 14억으로 빠졌다가 지금 이제 요만큼 다시 올라간 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평균 실거래 가격이 꽤 안정세를 이어왔다가 2017년부터 정말 꽤 큰 상승세가 있었고요. 여기 이 부분도 좀 빠졌었는데, 이게 2018년도에 9.13 정책 내고 2019년 상반기에 입주 물량이 좀 많다 보니까 입주장 효과로 좀 하락세가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좀 가다가 이때 코로나 국면 맞이하면서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전환을 하게 되었죠. 서울, 이렇게 부산 지역별로 쭉 보시면은 지역별로도 이렇게 실거래가 정보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거래는 매매만 나오는 게 아니라 전세도 나오고 엑셀로 다운도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체 시황이 어떤지는 서울이 가장 대표적으로 드러내 준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고점 찍었다가 20% 넘게 조정받고 바닥에서 5% 정도 올랐다. 근데 요 바닥에서 5% 정도 오른 요것도 지수 레벨로 한 150에 가까운 그런 수준이 된 건데, 그거가 이제 상대적으로 좀 높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주택가격 지표가 조금 높게 유지가 되고 있고, 요거를 만든 게 특례 모기지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미래 수요를 땡겨온 게 있으니까 저는 조금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지금 주택 가격을 좀 가치평가하는 어떤 모델링도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 모델을 통해서 계산해 보면은 평균적으로 한 15% 정도 조금 높게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좀 높게 나온 상태에서는 무리하게 시장이 주택 구매를 하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거래량이 충분히 회복하지 못한 것이어서 그냥 주택 가격이 무조건 하락한다고 전망하기보다는 하락을 하지 않도록 뭐 총선 전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정부와 여당이 부양 정책을 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양 정책의 효력이 다 됐을 때, 그때는 상당한 수요 공백이 나타날 거기 때문에 그거를 염두에 둔다면은 지금 너무 적극적으로 그렇게 대응을 하지 말자는 게 제가 그 시장에 드리는 그런 메시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실거래 데이터를 보시면서 시장을 같이 전망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주택 가격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초과 상승했던 기간은 여기 실거래 데이터가 2006년까지만 있어서 조금 아쉬운데, 2006년 이전에 그 주택 시가총액을 보더라도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엄청난 강세가 있었고, 또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엄청난 강세가 있었는데, 그때의 강세는 다 대출을 수반하면서 성장을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대출 데이터를 같이 보시면서 시장을 조망을 하시면은 이게 가게가 돈을 적극적으로 빌리면서 집을 사면서 좀 강세장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지금 그냥 어느 정도 이런 다른 여러 가지 수단으로 최선을 다해서 막는 건지, 이런 구조적인 강세인지 일시적인 강세인지 그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저는 대출이 늘지 않으면서 주택 가격이 조금 지지되는 이런 국면에서는 구조적인 강세가 아니라 조금 가짜 강세다, 이런 뷰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간으로 매주 이렇게 시황을 조금 소개하고 그 다음에 주요 나온 뉴스들을 전망하는 거는 앞으로 정기적으로 할 생각이고요. 정리하면은 작년부터 그 현장 답사를 조금 갔었는데, 이제 현장 답사를 어느 정도 일단락을 했고, 그 현장 답사를 분석왕이라는 새로운 코너를 만들면서 부동산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부동산에서 파생된, 또 부동산과 직접적 간접적 영향이 있는 거의 모든 주제들에 대해서 분석왕을 통해서 좀 다룰 예정이고요.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그런 뭐 시장의 해설이라든가 뉴스에 대한 코멘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기적으로 하는 영상을 오늘 이런 라이브를 통해 가지고 한 것처럼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할 거고요. 그리고 영상은 또 영상이고 텍스트 기반으로 읽어야 더 잘 이해가 되는 그런 컨텐츠도 분명히 존재하고, 영상을 준비하면서 사전에 준비하는 텍스트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거는 병용해서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 같이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 유튜브 채널이랑 네이버 프리미엄 채널이 두 개가 상호 보완적으로 이렇게 운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뭐 양질의 컨텐츠 제공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